1980년대 일본 황궁 부지 하나의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보다 비싸던 시절, 그 미친 듯한 자산 가격 거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 뒤에는 단순한 탐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세기에 걸쳐 전쟁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자금으로 지배해온 한 가문의 정교한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처음 설계한 사람들,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은행 왕조.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좁은 게토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 상인이 어떻게 유럽의 빈민가에서 시작해 세계 금융의 정점에 올랐을까요? 그들은 단 한 세대 만에 유럽을 뒤흔들었고, 두 세대 만에 세계 금융의 심장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럽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며 전쟁과 평화를 돈으로 조종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거대한 금융 제국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그들은 그 절대적 권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유럽의 빈민가에서 시작해 200년 넘게 구축한 금융 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한 가문, 로스차일드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 이곳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중고 옷과 더러운 가정용품이 넘쳐났고, 유대인들은 농사는 물론 수공예품 생산, 무기나 실크 같은 귀중품 거래조차 금지당한 상태였죠. 이곳에서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가족의 전통을 따라 섬유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사업에 불만을 품게 되었죠. 마이어는 금화와 골동품을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리한 트레이더로 자리매김하며 오늘날 프런트러닝으로 알려진 뛰어난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주요 고객은 헤센 카슬레의 윌리엄 왕자였는데, 윌리엄 왕자는 금화를 사고 싶을 때마다 마이어에게 시장에서 구입해달라고 부탁했죠. 마이어가 한 일은 이랬습니다. 그는 빌린 돈으로 먼저 금화를 사서 윌리엄 왕자에게 팔았는데, 사실상 구매자와 판매자 역할을 모두 한 것이죠. 이를 통해 그는 두 번이나 이익을 챙겼습니다. 한 번은 8% 수수료에서, 또 한 번은 왕자를 앞지르는 수익에서 말이죠. 1782년까지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윌리엄 왕자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투자 관리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금융계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은행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당시 상인과 법원 대리인이 재정 거래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 그들은 더 큰 인정과 존경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업으로의 전환은 정당성과 신뢰성을 얻는 방법이었던 거죠. 1700년대 말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죠. 그는 부 이상의 유산을 꿈꿨습니다. 시간의 시련을 견뎌내고 국가와 제국보다 오래 지속될 가문 왕조를 말이죠.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일 뿐이죠. 중요한 건 성취이고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고 기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크푸르트나 프로이센보다 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걸 마이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 그는 5 아들 중 4명을 유럽의 대도시로 파견했습니다. 비엔나, 나폴리, 파리, 그리고 제국의 보석이라 불리는 런던으로 말이죠. 1800년대 초 영국은 여러 대륙에 걸쳐 광대한 제국을 보유한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해군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산업혁명은 경제를 변화시켜 영국을 산업과 제조업의 강국으로 만들었죠.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은 강력해졌고, 1694년 영국 은행이 설립되면서 런던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성공적인 은행업을 일구었지만, 가족의 장기적인 번영을 유지하려면 유럽의 여러 주요 도시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셋째 아들을 영국 런던으로 보냈죠. 그의 이름은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네이선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도 가족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죠. 네이선은
매우 야심적이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사업 거래에서도 쉽게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2만 파운드를 투자금으로 주었고 네이선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이를 극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800년대 초 런던의 섬유 산업은 상당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산업은 면화에서 실크까지 다양한 종류의 직물을 생산하는 많은 소규모 작업장과 공장이 특지이었죠. 네이선은 이러한 성장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그는 섬유 산업에서 3가지 수익원을 창출했습니다. 네이선은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곧 원자재, 염색, 제조에 3가지 수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제조업체에게 원자재와 염료를 공급하고 제조업체는 그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 대신 3개의 이익을 얻었고 누구보다 싸게 물건을 팔 수 있었죠. 짧은 시간 안에 그는 2만 파운드를 6만 파운드로 늘렸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선은 수익성이 좋은 섬유 및 귀금속 밀수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밀수업자가 되었던 거죠. 1808년까지 네이선은 뛰어난 경영 능력, 판단력, 선견지명, 인맥 덕분에 상품을 대륙으로 정기적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런던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네이선은 80만 파울라는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상당한 자본을 확보한 네이선은 자신의 기업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그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아버지의 은행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1812년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곧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는 아들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족의 단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는 로스차일드 왕조의 오랜 성공의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강한 유대감과 독특한 사업 운영 방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공을 거두는 이유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도시에 은행을 설립하면서 유럽은 1세기 이상 지속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8세기의 전쟁은 대체로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이 앉아서 협상하는 휴전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전쟁을 살펴보면 적어도 일부는 점점 더 이념화되고 점점 더 막기 어려워졌죠. 영국은 정교한 금융 시스템 덕분에 경제 붕괴 없이 1세기에 6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미국 제국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영국은 200년 이상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으며 오늘날 미국이 행사하는 것보다 국경을 넘어 더 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1814년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과의 전투에서 잇따라 승리하고 그 전투를 프랑스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있는 동안 웰링턴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프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웰링턴의 원정은 전례 없는 재정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웰링턴이 벌인 장기전처럼 장기화된 원정에서는 더욱 정교한 물자 조달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자를 구매하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네이선은 이것을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가 이 어려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의 은행은 전례 없는 높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었죠. 네이선은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이 쉬운 일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런던에 정착했을 때 동인도 회사는 80만 파운드 상당의 금을 판매하고 있었죠. 그는 동인도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을 다 샀습니다. 웰링턴 공작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부는 동맹군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많은 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선은 사둔 금을 비싼 값에 영국 정부에 팔아넘겼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프랑스에 있는 웰링턴 장군에게 금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 금을 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네이선의 밀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맡아서 금을 프랑스로 보냈고 그로 인해 영국 정부의 신뢰를 얻게 되었지요. 1800년대 중반 유럽이 전쟁의 온상으로 변하면서 각국은 외환 시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하죠.
전쟁에서 지면 종종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전쟁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은행 네트워크는 독특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죠. 그 당시에는 현대 은행 시스템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고 때로는 8%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수입원의 일부에 불과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계에서는 정보가 전부이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초기에 성공적인 외환 거래자 중 하나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민간 운송업체를 이용하고 심지어 잘 훈련된 말과 비둘기까지 활용해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갔죠. 결과적으로 통화 투기가 그들에게 가장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런던 하우스의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도 궁극적인 적을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1836년 7월 28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58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장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네이선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고 90세가 넘도록 살았죠. 런던 타임즈는 보기 드문 최상급 기사 중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한 사설은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의 죽음은 이 도시와 어쩌면 유럽 전체에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그와 비슷한 사건은 없었다고 말이죠.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죽음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가 없어도 계속 살아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은 분산화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남동생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가문 왕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로스차일드로서의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정부 채권과 전쟁 자금 조달이 이 가족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남아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 마진이 잠식되고 있었죠. 그는 가족에게 새로운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새로운 우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네이선의 막내 동생 제임스는 다른 세 형제보다 동생의 뜻에 훨씬 덜 복종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지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네이선과 비슷했죠. 게다가 더 나은 교육이라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네이선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제임스는 결코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곧 철도라는 새로운 급성장 산업에 주목하게 됩니다. 1800년대 초 유럽에서는 철도가 급속도로 확장되었죠. 1825년 영국의 스톡턴 달링턴 노선을 시작으로 철도는 교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지형을 바꾸어 궁극적으로 유럽의 주요 도시와 지역을 연결했습니다. 1840년대 내내 로스차일드 가문은 많은 철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수수료와 철도 채권, 주식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했죠.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당시 프랑스에서 신디케이트로 알려진 조직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업의 핵심으로 남아있으며 은행은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창출했죠. 야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에 말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익이 급증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소득 격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죠. 그 당시의 산업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더라도 말이죠. 1840년대에 이르러 연이은 전쟁 패배를 겪은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금융가들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게 되었죠. 며칠 만에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은행의 수장인 제임스는 자신의 기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조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들 라이오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비엔나와 파리에 있는 제임스의 집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런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업은 거의 2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라이오넬에게 삼촌의 지점을 구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라이오넬의 런던 은행은 대출을 주선해 그의 삼촌의 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국민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죠. 라이오넬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오넬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영국 유대인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이 폐지되었죠. 하원은 주교의 의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47년 8월 라이오넬 드 로스차일드는 런던 시의회 자유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라이오넬이 선출되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선서를 하려면 그는 성경에 대한 선서를 낭송해야 했죠. 하지만 라이오넬은 거부하고 오직 구약 성경에만 맹세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나이가 들면서 라이오넬은 점차 가족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오넬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새로운 은행 제국이 등장하여 로스차일드의 지배력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죠. 로스차일드의 초기 성공은 주로 정보, 지성, 지식에 기인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우는 것이 훨씬 쉬워졌죠. 주니우스 모건은 상업은행인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의 영국 은행가였습니다. 1864년 피바디가 은퇴하자 주니우스가 회사를 인수했죠. 주니우스 모건에게는 항상 엄숙하고 성숙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조숙한 중년의 청년처럼 옛 금융가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는 엄숙하고 사무적이었으며 항상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은 메이저 리그에서 뛰려면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은행가에게 전쟁보다 더 큰 기회는 없었죠. 1867년 프랑스는 네덜란드로부터 룩셈부르크를 매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죠. 프로이센의 총리이자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군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870년 7월 19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선언은 프로이센의 지도하에 독일의 통일을 더욱 촉진할 전쟁을 꿈꾸던 비스마르크의 열망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비스마르크는 처음부터 난폭한 기질을 지녔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명석한 지성과 엄청난 정확성. 그의 난폭함과 지성의 조합이 그를 모험, 술 취한 과격함, 결투, 혹은 펜싱으로 이끌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항상 자신의 남자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펜싱을 하고 싶어 했죠. 1세기 동안 전쟁에 자금을 지원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의 승패를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강력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로스차일드와 베링 같은 주요 은행들이 프랑스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하는 반면 주니우스 모건은 이것을 평생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패소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적 회복력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했지만 프랑스 경제는 매우 다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세금 징수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 프랑스 군대를 위해 1,000만 파운드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미국 은행가로서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죠. 전쟁은 독일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갈등은 1871년 프랑크푸르트 조약으로 종식되었고 프랑스는 상당한 영토를 잃었으며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홀에서 독일 제국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비스마르크가 예측했듯이 패배한 프랑스는
대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1873년에 채권을 선불했죠. 그 결과 주니우스 모건은 이 횡재로 엄청난 돈을 챙겼습니다. 그 대출로 그는 무려 150만 파운드를 벌었죠. 덕분에 그의 회사 자본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는 정부 재정 부문에서 고위직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건 하우스는 금융계의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이 자신의 은행 왕조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1868년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사망한 이후 로스차일드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분열되기 시작했죠. 그들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럽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 대규모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의 37%를 이집트에 할당하고 인도 철도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을 되찾으려면 더 비싼 시장이 필요했죠. 오래된 제국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은 지금껏 세계 어느 제국보다도 더 크고 강력했습니다. 185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미국은 산업혁명, 서부 개척, 1869년 대륙 횡단철도 완공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산업적 매력이 크게 증가했죠. 코넬리우스 반더빌트는 철도 산업을,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존 디 록펠러는 석유 산업을 지배했으며 결국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물들은 혁신과 새로운 조직 구조를 도입하여 미국 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단순히 민주주의 건설에 기여한 애국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이유는 미국을 자유세계의 리더로 성장시킨 산업을 창조한 기업가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수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을 미친 사람들의 땅으로 여기며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건하우스의 부상과 월가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로스차일드 하우스는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죠. 거리에 피가 흐를 때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1893년 5월 9일이 그날이었죠. 수십 년간 철도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과도한 확장과 건설로 어려움을 겪던 철도 산업이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악의 불황 중 하나인 1893년 공황이 발생했죠.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세금 인하와 정부 지출 증가와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달러가 주요 세계 통화가 아니었죠. 영국 파운드였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정부의 금 보유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2피어폰트 모건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1800년대 후반에 주니우스 모건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제2피어폰트 모건이 모건 가문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금 보유고가 고갈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건은 그 결과가 신생 국가와 자신의 은행 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연방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한 가문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가문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과 은 채굴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금광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급속히 커졌죠. 게다가 이 기간 동안 로스차일드가 발행한 채권의 대부분은 수혜국의 근본이제 채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JP 모건은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6,500만 달러를 조달하고 이 돈으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상하여 연방 준비 제도를 위해 305만 온스의 금을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 은행들은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대개 빚을 갚고 필요할 경우 항상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모건과 로스차일드의 협력으로 인해 이들의 채권 상품은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채권은 대중에게 판매되면 30분 만에 매진되었죠. 미국은 세계 역사상 어떤 제국과도 견줄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제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반면 유럽의 구제국들은 또 다른 큰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제국주의적 경쟁, 군사력 증강, 복잡한 동맹 등으로 인해 유럽 열강 간의 긴장이 폭발점에 달했죠. 전쟁으로 치닫는 길이
기업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인 가운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고조되는 긴장을 자본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런던 로스차일드 은행의 수장은 네티 로스차일드였죠. 그는 영국 정부가 해군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군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펼쳐질 전쟁이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전쟁보다 더 잔혹하고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된 이후 유럽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그것은 오래되고 지친 제국주의적 구조였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를 암살한 것은 세르비아인들이었고 물론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참호전과 새로운 무기를 특징으로 하며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약 1000만 명의 군인과 7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죠. 로스차일드 가문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반대 세력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고 심지어 전쟁 자금으로 이익을 얻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업 규모는 미국에서 떠오르는 은행 왕조인 모건 하우스에 비하면 미미했습니다. 모건 하우스는 현재 제2 피어폰트 모건의 아들인 잭 모건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모건 은행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의 주요 자금 조달 기관 역할을 하며 전쟁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럽 동맹국에 중요한 대출을 제공했죠. 1935년 크로니클은 약간의 안도감을 담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성기가 쇠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다음 세대 사람 중 가장 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가족 사업에 등을 돌렸다고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행 부서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 더욱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반유대주의 감정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유대인 은행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격한 감시와 적대감에 직면해 있었죠. 독일은 패배 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는 독일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재빨리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로스차일드 가문, 특히 독일 은행 지점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1년 후인 1939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40년 봄 히틀러는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곧 점령당했습니다. 이어서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휩쓸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독일의 기갑부대와 공군력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6월에는 히틀러가 파리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다음 목표는 영국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한다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확실히 몰락할 것이었습니다. 일부 로스차일드 구성원은 나치 점령에 맞서 저항운동에 참여했지만 많은 구성원은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더 안전한 나라로 망명을 갔죠. 1940년 독일 전차가 파리에 입성했을 때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이든 에두아르, 로버트, 모리스는 탈출에 성공했죠. 그들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국이나 영국에 들렀습니다. 그 결과 가족은 자산이 압류되고 재산이 몰수되면서 상당한 재정적, 개인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독일군이 항복했다고 알렸을 때 자유의 깃발이 유럽 전역에 개양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왕조가 점점 더 분열되면서 런던의 NM 로스차일드는 재건하고 자체 방향을 개척하는 과제에 착수했죠.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의 핵심 경쟁 우위는 정부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이는 로스차일드의 핵심 전략이기도 했죠. 그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강력한 국가의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사업이 항상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확장을 목표로 삼는 대신 사적 클럽으로서의 사업 모델을 유지하며 대중의 감시를 피하면서 엘리트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래의 미디어 거물이 NM 로스차일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맥스웰이었죠. 맥스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일했고 나중에 출판업계에 진출했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맥스웰은 페르가몬 프레스와 미라그룹 신문사를 포함한 몇몇 영국 출판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충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은 홀로코스트로 인해 죽었죠. 극심한 빈곤과 엄청난 고난의 경험이 그에게 평생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봐야겠죠. 가난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제국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돈, 로스차일드와 같은 강력한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이었죠. 1980년대에 맥스웰의 투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NM 로스차일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 경과 그의 아들 제이콥은 한쪽에 서서 사촌인 에블린드 로스차일드 경과 싸우고 있었죠. 이 무렵 은행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소형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거대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파생 상품과 옵션과 같은 새로운 돈 버는 방법이 등장했죠. 이러한 새로운 도구는 은행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은행이 현대 기업 전략에 적응하고 공격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를 이끄는 에블린 경은 소유 구조를 현대화하면 가문의 절대적인 통제력이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로스차일드 은행은 단기적인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언제나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적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드라마는 곧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터지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명예가 위협받게 되었죠. 백만장자 신문 발행인 로버트 맥스웰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는 이른 아침 카나리아 제도를 순항하던 중 개인 요트에서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초 맥스웰이 직원들의 연금 기금에서 수억 달러를 횡령해 자신의 사업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살과 사고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명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1991년 맥스웰이 카나리아 제도 근처의 요트에서 실종된 후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이후 그의 재정적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맥스웰의 죽음에 개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명성에 흠집을 냈죠. 하지만 에블린드 로스차일드 경에게 이 스캔들은 은행의 신중함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NM 로스차일드는 여전히 광범위한 로스차일드 유산의 일부에 불과했죠. 2023년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통적인 은행업을 넘어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이들의 사업에는 투자은행업, 자산관리, 사모펀드, 자선사업 등이 포함되었죠. 한때 로스차일드 은행 왕조의 기반이었던 파리, 프랑크포르트, 비엔나, 런던, 나폴리의 원래 은행 시설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은행업이 여전히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 가문의 영향력은 이제 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로스차일드 가문은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의 유산을 지켜야 할 때가 되자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전히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적어도 그들은 200년 이상 살아남았으니까요. 금융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프런트 러닝, 신디케이트, 분산화된 은행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은 로스차일드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고 속도가 곧 돈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의 쇠락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이죠. 한때는 왕과 황제에게 돈을 빌려주던 가문이 이제는 조용히 자산관리와 투자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비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세상이 변해도 적응하면서 살아남는 것 말이죠. 모건이나 록펠러처럼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은 지난 200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융의 역사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18세기 독일 개토에서 시작해 세계 금융의 정점을 찍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